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수사는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댓글들과 트위터 글들이 확보되면서 민병주 전 단장과 이종명 전 차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10월에는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 같은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과 수사 모두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정원은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뒷조사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선 통제가 안 된다며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A 검사에 대해선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며 원적을 문제 삼는가 하면 B 검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사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문건을 사법방해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특활비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물타기란 지적도 나왔지만 홍준표 대표도 같은 입장이란 친박계 최고위원의 설명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특검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일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선 최 의원 의혹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특활비가 빠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측근은 홍 대표도 물타기 특검엔 반대한다며 박근혜 정부 특활비는 법안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의총 직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계가 자신의 뜻을 왜곡했다고 반박해온 홍 대표가 법안을 통해 최경환 의원 구하기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 제출로 검찰을 압박해보려던 친박계가 반발하면서 내일 최고위에서부터 홍 대표 측과 친박계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인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낙태죄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는 형법상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태아에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낙태 시술은 16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합법적 시술은 6%, 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면서 일단 내년에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임신 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자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등 현재로서 불법인 3가지 낙태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이 합헌대 위헌 4대 4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은 안 돼 합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기존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숨쉬는 것도 정치다. 휴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현 대변인께서는 못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 달간의 이제 인연을 벌써 여기서 이렇게 갈아치기를 하시나? 아, 방송 시간을 착각하셨다고. 우리가 9시에 만나서 하고 10시 반차 타고 광주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근데 조금 전에 안 와서 전화해 보니까 시간 바꾸신 분이 본인이 안 와.
저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면서. 뭐 헷갈릴 수 있죠. 뭐 이런 일이 없는데 미국 가시는 와중에도 방송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성실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미국 갔던 시차가 아직 회복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기차 타고 가는 곳을 서울역으로 간다고 열심히 또 가려고 그러길래 제가 용산역이라고 시정해 줬습니다. 보좌진이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알겠고요. 김현 대변인님 다음 주에 봬요. 원장님 팟캐스트 시작하셨더라고요. 원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는 거기서 당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뭐 만들어서 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해왔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1차적으로는 당의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있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 예를 들어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건 누가 좀 강의로 풀어준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등등의 욕구가 좀 있어서 생각을 하다가 연구원에서 우선 꽤 좋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연구원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정책 해설을 하는 것 하나. 근데 그에 더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책에 관련된 핵심적인 분들을 모셔서 뭐 대담이라고 할까 해서 민주연에 공부하는 대담이라고 해야지 이름을 민주공대라고 붙였어요. 이 네이밍.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실험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벌써 방송이 몇 개 올라와 있대요? 기술적으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두세 개 지금 아직 이제 뭐 실험 단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조금 자리가 잡히면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세 가지 전체는 그러니까 민주연의 방송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정부라고 해서 민주화 정책을 부탁해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대담을 하는 것은 민주공대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네. 재미났겠다. 재밌게 해야죠. 자, 많은 분들 김민석 원장님의 팟캐스트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과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번에 민주정편에서도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대선 때. 네네.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선거 분석이고 또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송 중에 정권 연장 싱크탱크라고 그 방송하고 좀 라이벌이겠네요. 그것도 역시 공부하는. 예. 공부하는 방송.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듣기는 딱 좋을. 아니 그런 것도 가끔 해야 돼요. 네. 우리도 가끔 공부해야죠. 예, 그렇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오기는 법무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고 지난 추석 때 사면하는 거 없나 이렇게 봤더니 없었잖아요. 네. 지금 성탄절 사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은 이 생각보다 과거에 보면은 이 사면이라는 게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있어서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에서는 시기를 대략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할 텐데 추석 때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시위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아쉬움의 소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제 사면이 없이 일단 갔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원래 이런 것은 이제 법무부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혔는데 지금 검토를 시작한 거고요. 실제 진행이 되면은 각 부분에서의 뭐 건의도 듣고 예를 들어 당이면 당에서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글쎄 이번 성탄절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지금이 11월이니까 뭐 그 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건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연말 연시에 이번에 한번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한 거 보면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여론을 의도적으로 뭐 이게 어떤 법무부가 이걸 하면서 뭐 정치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밝히고 그와 관련된 여론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면으로
폭을 제한해서 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법무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드,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용산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 여러 형태 여기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하겠다. 그런 거죠. 예. 예.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나중에는 이석기 통합지무당원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한상균이나 거기 뭐 사면하면 뭐 강렬하게 뭐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울 겁니다. 기준을 세워서 이제 그에 맞는 또 절차와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정미 대표랑 만났을 때인가요? 그렇죠. 네, 이정미 대표가 그 한 위원장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마 개인적인 전제를 달긴 했겠지만 나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던 경우죠.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민주적인 어떤 시위와 관련됐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고리 문제를 갖고 공론화위원회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찬반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얘기가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종래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양상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쪽으로 나왔던 저쪽으로 나왔던 극렬한 어떤 집단적인 싸움이나 갈등 이런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시점에 어떤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풀려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정치적인 노력들이 있고 중재가 있고 또 진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는 접근 자체에서 그런 방식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분들의 투쟁이 점점점 격화돼서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뭐 실정법을 어겼다 말았다를 떠나서 그 시점에서의 어떤 정부 또는 전체 사회적인 노력을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사면에 근거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랄까? 이런 거를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만약에 이석기, 한상균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네. 뭐 하세요? 이석기 의원 이쪽도 보면 억울한 지점이 있고요.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시위 주도했다고 막 몇 년씩 감옥살이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게 있을 때 조용히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그 사이에 일을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전격적으로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가끔씩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런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일정한 하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과거 당의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이 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과정도 지금 복귀를 해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사실은 외교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고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종의 유능제강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갑자기 문자가 나왔네.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원칙은 지키고 원칙은 놓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막 크게 떠버리거나.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면 그걸 갖고 막 시비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로 풀어가면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그것에 대한 공방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진행하는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지금 예견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특별사면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전 사회적으로 또는 촛불을 가져왔던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에서 양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그렇지만 특별사면 자체에 대해서 주로 지적돼 왔던 것들 있잖아요. 정치인 주로 과거에는 사실은 오히려 특별사면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이런 부분 중에 가까운 사람 또는 경제인들에 대해서 뭐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풀어주거나 이런 쪽으로 이용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오히려 극소화되면서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인 방향성을 공감대 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사면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면권 자체를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종래에 있기도 하고 현재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리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때 사실은 이 역사적 흐름이나 정치적 흐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또는 과도한 법률적 희생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대와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크게 툭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것이 이러한 어떤 정치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전사회적 방향에서 풀었어야 되는 것을 못 푸는 것을 이렇게 특사로 풀어낸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극우 보수 쪽에 반발을 의식해서 안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분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 뭐 내가 한다는데 이 방향성 맞는데, 그래서 어쩌면 문재인 리더십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요란하다가 그 어떤 결론을 못 짓는 것보다 논란 안 만들고 전격적으로 하고 짐짓 그냥 가버리는 그런 느낌. 어떤 분들이 사명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거기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국정원 변호사 사망 관련 의혹이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바다가 사람 키도 안 되는 얕은 곳에 뛰어내리는 건 말이 안 돼. 그거 이제 사망 전에 번개탄 전에 있었던 그거에 대한 얘기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거죠. 자살이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네. 그 논거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이 3대가 있었는데 3대가 그중에 2개가 사라졌고요. 가위로 자른 흔적이 있는 보자기가 나왔고요. 보자기를 왜 가위로 자르죠? 상식적이지 않고요. 번개탄을 마셨는데 몸부림친 흔적도 없다. 유서는 없고 필체가 다른 메모지가 있었고요. 몸속에서 지나치게 높은 칼륨 농도, 이게 발견됐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음모론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그 RCS 사건 때 마티즈 임 과장 그때는 네. 지금도 임 과장 사건도 유족들이 이거 재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건이거든요. 자살이 아닌 것 같다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정치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자살로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톡해놓게 얘기하면 관여된 타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지금 그 말씀이죠. 워낙에 조작이 능하니까요. 지금 국정원 전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간첩 조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았죠. 많았잖아요. 유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첩보 영화 같은 이런 일들. 가령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의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편으로는 쫓아가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의 근본이 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사실은 댓글 사건 수사 방해라는 그렇죠. 예. 그 근본에 큰 거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것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떠나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게 하는 걸 가짜 사무실을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건 거의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했던 시기의 집단, 주도 세력, 관여된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다 이미 할 정도로 정상적인 도덕 감각이나 공직적 윤리 감각 이런 것들은 이미 벗어나 있다고 봐야 되죠. 그걸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겠죠. 가능성은 있다. 그게 지금 뭐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들을 보면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득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사법부건 검찰이건 국정원이건 공범들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또 확대시키자 그러면 이번에 그 세월호 유골은폐 사건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들이 남아서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과거를 가리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이 시기쯤에 뭔가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촛불이라는 방식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안 했다면 또 못했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짚어보는 중에 정말 막판에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쯤. 그럼요. 탄핵이 없었다면. 어마어마할 시기죠. 지금.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돼서 어마어마한 공작과 그리고 더 했겠죠. 아이 끔찍해라. 끔찍한 우리 방송할 거리는 많았겠다. 우리가 여기서 떨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옮겨다니면서 했어야 됐.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았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 됐는데도 뭔가 찜찜한 의혹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정리될 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달력 예. 그거 할 때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혁명이라는 게 광장에서가 아니라 혁명에 승리한 그 다음날부터 일상에서 되는 것이다. 제가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이렇게 하나를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저희 정권 교체, 어떤 중앙 권력의 변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워낙 오랫동안 쌓여진 적폐 아닙니까? 적폐라는 표현 외에 다른 게 없을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워낙 곳곳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서 사실 자기 부분에 그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 안 하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세는 거스릴 수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럼요. 추정을 해보면 이 국정원 변호사도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를 수사의 범위를 좁힌다거나 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의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정 변호사가 국정원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게 2015년 아닙니까? 댓글 수사 방해 TF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완전히 무슨 핵심적으로 전략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종합해보면, 근데 자기에게로 다 이렇게 짜 맞춰지고 있다. 그것이 괴롭다. 한편으로는 괴로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여간 관여했던 전체 진실에 대한 그것을 뭐 어떤 공개하려는 의도에서든, 아니면 그것이 다시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든, 또는 그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압력을 느껴서이든, 그것에 어쨌든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자살이냐 아니면 정말 이걸 파고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이냐라고 되든지 간에, 정 변호사의 경우에 그 들어갔던 시기라든가 활동을 했었을 위치, 이런 것을 예상해 보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그 검찰 수사 한 번을 가지고 자살에 본인이 결심을 했다, 그런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보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죠. 이분이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드디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인 백은종 씨,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오신 분이거든요. 네. 고발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근데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끔 만든 거의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그게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느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물론 이명박이지만, 검찰도 있고 다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시작은 한상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키려고 꼼수까지 썼던, 제가 이 사건 먼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상률 씨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해서 출세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인들의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치 쪽하고 딜하는 정도로 썼다는. 수사가 시작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명박 씨를 압박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것, 또는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이 둘, 그러니까 누구를 했느냐, 잠깐 그걸 잊어버리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거를 해서 문제다? 가령 이렇게 접근하면 반대편에서는 야 그럼 너네 편에서 문제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령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이 한상률 전 청장의 한 행위,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세청 조사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갖고 일단 봐야 객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때 크게 두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보면 당시에 한상률 청장은 그건 MB의 주도겠지만 당시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대를 하고 만나고 보고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걸 텐데, 지금 이게 태광건도 그렇고 DJ 관련 건도 그렇고 국세청 내부의 일반적인 어떤 운영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거예요. 태광건은
부산에 있죠, 태광이. 그거를 부산청에서 안 하고 서울지방청 조사 4국에서 한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지방에서 조사를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게 뭔가 유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하도록 명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교차조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통상의 시간과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아주 신속하게 그냥 처리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발했고.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정치적 의도성이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DJ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본청의 국제조사국인가? 국제조사과죠. 그 직원을 같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청에서는 개별 기업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개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에 다 사실은 국세청 자체에서의 일반적인 조사 관행 내지는 규정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딱 찍어서 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표적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20일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에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5건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상황임을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아직 수사 의뢰는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수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김관진의 사이버 사령부, 한상률의 국세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명박 자체를 옥죄어가는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경로가 아닐 될 것이고. 저게 아마 한상률 DJ 저 문제는 시기상으로도 보면 아마 광우병 촛불 이후에 그때 노구의 김대중 대통령이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뭐 이렇게 남북관계의 위기, 그것을 제기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찍어서 하는 전형적인 표적 조사. 한상률이 모아두었던 자료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걸 출세 용도로 사용했던 한상률이 뭐 이명박과 독대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한상률 입에서 이렇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저건 증거가 있고 말고를 떠나서 오히려 지금 뭐 태광도 그렇고 DJ 조사 관련한 것도 그렇고 증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뭔가를 막 자기가 움직이고 다니고 있다 하는 노력을 보고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카더라 통신을 이렇게 유포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으로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했던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출세라는 게 뭘까요, 원장님? 영혼 없이 사는 거죠. 좋은 출세를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 한상률 경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DJ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잘 올라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리고 그때 회사들 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좋게 평가할 수 있었던 분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아무리 공무원은 그때그때의 어떤 정부의 방향에 충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가끔 우리가 농담처럼 공무원을 보면서 참 영혼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농반진반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전혀 다른 표변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도, 인간적 품격 이런 것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영혼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출세만 하면 되는데 남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주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도 승승장구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짐승 이하도 이상도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정권을 잡았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특히 한상률 씨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전혀 연관은 안 되는 건데 TV에 보니까 저 그 영화는 못 봤는데 대장 김창수? 그게 거기서 잠깐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주인공이 나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짐승을 때려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외놈을 척살한 맨손으로 척살한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사람답게 못 사는 경우지요. 김창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
공익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정치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역사 속에 어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세력들이 저는 저쪽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보면은 다 국민들 기만하고 속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국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온갖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관진 석방됐고 임관빈도 석방됐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범죄성들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겠죠? 앞으로 조금 더?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MB를 지금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많은 분들이 12월 달 정도에 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아직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적폐청산을 하고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곳곳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는가. 이건 뭐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 통상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뭐 예를 들어 말을 맞춘다라든가 있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진전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 쉽게 되는 것도 아닐 문제이고요.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사실 예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끌어가는 동력이 행정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송을 짧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또 김현 의원이 지금 역에서 기다리시고 우리 저는 달려가야 됩니다. 원장님 빨리 달려가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맛이 짜다. 사랑이 식은 거지 뭐. 이런 냉장고 광고 기억나시나요? 사랑이 담겨있고 아니고가 맛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데요. 그 광고 이후 맛이 좀 부족하다 느낄 때면 애정이 식은 거야. 사랑이 변했어. 그러면서 투정 부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22일이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11월이 김장 담글 때이기도 하고 김치가 22가지 효능을 가져온다 해서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새날 청취자 여러분, 사랑 가득 담긴 맛있는 김장 담그셨나요? 겨울 내내 식탁을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어줄 준비 다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TX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가고자 싸우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김영선의 이슈 까대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림대와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일송학원의 공식 사과문이 나온 이후 성심병원 간호사가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선정적인 장기자랑은 빙산의 일각,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간호사가 후배들에게 보낸 문자, 나이트라 불리는 야간 근무자나 쉬는 인원까지 모두 체육대회에 참여해야 했고 불참자는 연말평가에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장기자랑을 하는 간호사에게 폭언이나 선정적인 의상을 강요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재단 회의에도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성심병원은 서울과 강원, 경기권에 있는 5개 병원이 매주 한 번 이사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여는데 비영리법인인 대학병원에서 주로 병원 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준비에 간호사들은 서너 달씩 서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환자 간호를 못할 뿐 아니라 추가 근무 수당 한 푼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와라. 뭐 하는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라. PPT 만드는 걸 더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뻔히 환자를 보는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에 집중해라. 문제는 병원 측의 각종 횡포가 언론에 보도된 이유입니다. 재단 측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오히려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동료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찾고 글을 내리라 강요했습니다. 이제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단서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누군지 잡아내라, 누군지 빨리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빨리 글을 내라고. 선정적인 춤을 강요받고 각종 부당 노동 행위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금 요구에도 그저 병원에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싶다는 간호사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 수익을 내는 대형 대학병원의 민낯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들으셨겠죠. 매체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는데 임산부 체육대회 강제동원, 선정적인 경연대회 어디 얘기인지 들어보셨죠? 네, 바로 확 오네요. 예.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그렇죠.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강제 동원했다는 것이 한창 SNS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예, 여성 입장에서 네. 김승하 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사건 자체가 사실 KTX 승무원이 처해져 있는 여건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간호사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TX 승무원도 마찬가지 여성들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당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KTX 승무원도 성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게 사실 저 고용할 때는 100% 여성으로 뽑다가 이것이 성차별로 인권위 권고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차별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일부 10분의 1도 채 안 되게 뽑았어요. 그러면 10%도 안 되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남자도 같이 채용해서 같이 차별을 하고 있으니 이건 성차별이 아니다. 요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성심병원에서 장기자랑 무대에 간호사분들이 서가지고 동영상을 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처해진 상황이 남일 같아 느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보셨어요? 저는 사진만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는데 방송을 위해서는 그래도 꾹 참고 한번 보자 해서 7분여짜리 풀 영상을 봤는데요. 7분짜리를? 예. 그러니까 한 3팀 정도. 그러니까 율동팀이 이제 그 장기자랑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봤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이제 노무사님 기준에서도 그냥 뭐 일반 남성들이 그냥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선정적인 춤이었나 보네요. 낯이 뜨거워서 어느 정도였냐면 왜 우리 그 걸그룹들 네네. 그 좀 진짜 그 거의 뭐 지금 그 핫팬츠나 네. 진짜 미니스커트 그것도 아주 짧은 거 그런 거 입고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야한 동작 있잖아요. 선정적인 그 성행위를 묘사하는 연상시키는 이런 춤을 추는데 이게 한 팀이 아니라 모든 팀이 7분 동영상 내내 팀만 바꿔가면서 복장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 춤들을 추게 됐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추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이고 좀 뭐랄까요 이거 좀 해도 좀 너무한다. 그러게요. 그 사진을 저도 기사만 보면서 이것이 올해만 행해진 게 분명히 아닐 거다.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던 그런 사태일 텐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매년 10월마다 여기 그 한림대 대학교 그 재단이 일송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마다 일송재단에서 개최하는 일송가족의 날. 가족의 날에 이런 그 가족끼리 경연대회를.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 이사장은 자기 딸이나 손녀한테 이런 춤 추게 하고 싶을까 대중 앞에서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밝혀진 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한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노무사님께서 노동법 위반 사례, 갑질 체육대회나 뭐 간호사들의 선정적인 동영상 이외에도 밝혀진 것들 하나하나 짚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의 스마트폰 앱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보된 각종 사안들을 어느 정도 추려보니까. 직장갑질 119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민간 기구인데요. 그러면은 뭐 일하면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여기다 신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예. 근데 특히 여기에 이제 이번에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림대 일송재단의 성심병원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서울에 같은 경우는 뭐 한강, 영등포 쪽에, 네. 그리고 또 강남, 또 춘천, 한림대, 동탄, 강동. 요 병원들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이 제보한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뭐 직장이 아니라 이건 지옥 같아요. 완전 지옥도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8가지 유형의 그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더라고요. 되게 많네요. 종류도. 네, 완전히 백화점입니다. 네. 갑질 그리고 노동법 위반의 백화점인데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 임금 갑질이 있었고 일도 그렇게 시키면서 돈도 제대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휴가에 대한 또 갑질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저는 더 공부를 하는데 임산부에 대한 또 갑질이 있었어요. 네. 간호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왜 뭐 임신하는 순번제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주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고 네. 거의. 그건 뭐 모든 병원에서는 대형 병원에서는 깔고 시작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여기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랬다고 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같이 일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8가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네. 임금 갑질의 유형을 보자면 첫 번째 강동 성심병원 있죠. 여기서는 그 2014년부터 이제 출근 시간이 앞당겨졌어요. 그러면 근로 시간이 노동법상 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간의 근로가 되니까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미지급을 했는데 그 액수가 노동자 측에서 산출한 결과 그리고 노동부에서 산출한 결과 동일하게 240억 원이 나오는데 병원 측에서는 노동부와 체불임금 산정 기준이 다르다. 그런 이유로 240억 원 중에 62억 원만 지급을 했고요. 아니 노동부가 산정한 기준과 자기네들 기준이 다르다면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당연히 노동부 그러니까 맞죠. 지금 자기네들 기준에서 노동부가 못 미친다. 지금 노동부를 질책하는 디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좀 적당히 핑계도 적당히 해야 될 텐데 좀 핑계치고는 너무 좀 초라하죠. 그런데 강동 성심병원 문제가 많네. 옛날에 새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던 그 의료 사고 문제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성심병원에서도 조기 출근 또 뭐 이제 체육대회, 뭐 영상회의, 장기자랑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외에 또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동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이때 발생한 그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지금 막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편법으로 시간의 수당을 삭감하는 그런 그 제보들도 연이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간 근무자가 야간 당직자로 업무가 바뀌게 되면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임금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임금을 바꿔버려요. 업무가 바뀌면 호봉 급수를 딱 낮춰갖고 임금 총액이 줄어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한 시간의 수당도 줄어들게 만드는 완전히 편법일 뿐만 아니라 위법이죠.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시간의 근무 수당을 주는 대신에 대체휴가를 또 줄 수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그 대체휴가는 시간의 수당을 즉 1.5배 가산한 그 가산 시간만큼을 대체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1.5일로 줘야 되는데 1일밖에 안 주는 그런 그 시간의 수당을 좀 마음대로 위법을 해가면서 좀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 기준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당연하죠. 아니, 이렇게 하니. 그럼 지금 노동법도 무시하고 자기네들 기준만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는 이걸로 할 거야라고 그냥 결정하면은 노동법 어겨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설령 무법체계네요, 노동자들과 우린 이렇게 노동법 어겨가면서 할게라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는 무효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로 해도 그 자체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 노무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들어올 때 입사할 때 또는 퇴사할 때 우리는 퇴직금 안 받습니다라고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를 쓰더라도 그 자체가 무효인 것처럼요. 그렇죠. 연예인들 보통 노예계약 많이 체결하는데 그래도 다 소용없다, 무효다라고 결판이 나는 것처럼 이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업무가 바뀐다고 호봉급수를 낮추고 시간의 수당을 마음대로 이렇게 줄여버리고 대체휴가를 1.5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일만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기네들 체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체계 지킬 거야. 노동부가 너네들 잘못 판단한 거야라고 하는 이 행태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두 번째 휴가 갑질을 보면은 더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법정 휴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우리 연차 휴가. 네. 예, 근데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 기업에서는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류 제출용이었을 뿐이고 이 한림대 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매월 그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근무표에 연차 휴가가 딱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날에만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 있고 다만 그때 사용하는 게 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정반대로 노동자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자기 쓰고 싶은 날에 못 쓰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연차 언제 쓸지 다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산부와 여성에 대한 갑질은 정말 기가 찹니다. 간호사 A씨의 주장을 한번 빌려보자면요. 임산부도 예외 없이 나이트 근무를 시켰대요. 이게 나이트 근무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는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8시간씩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조를 데이조라고 하고 그리고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조를 이브닝 그리고 밤에 심야 시각에 출근해서 새벽 아침에 퇴근할 때를 나이트 근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이트 근무가 근로기준법상의 바로 야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야간 근로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는데 이 야간 근로를 함에 있어서는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만 야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노동법에 그것도 나와 있는군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내가 정말 할게! 라고 네. 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느 임산부가 야간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병원이라는 사실이 되게 놀라운 게 병원이면 어떤 게 건강에 안 좋고 어떤 게 태아에 해로운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그 태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나이트 근무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받는가 하는 문제가 그렇죠.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성보 정신은 뭐 단 1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만삭 때까지 일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갑질이 나오는데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좀 넉넉하게 그렇죠. 입는 임산부 옷을 당연히 입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도 못 입게 했대요. 임산부한테 일 시키는 거 티 안 내려고 그러나? 그렇죠. 임산부라는 것이 드러나면 병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건 안 해요. 이게 잘못한 일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일반 근무복 그거 타이트하니까 그거를 수선해서 늘려서 이렇게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또 이게 육아휴직을 아예 제한하거나 육아휴직을 설령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오면은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해서 업무상 불이익을 줬는데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게요. 간호사 B 씨의 그 증언에 의하면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을 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총무팀의 인사 담당자가 자기 선에서 딱 막았답니다. 이거 명백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라고 평할 수가 없네요. 거기다가 네. 하나 더 웃긴 건 있어요. 이건 아예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 여성들만 쓸 수 있는 생리휴가 있잖아요. 네. 생리휴가는 뭐 현재는 이제 무급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리휴가는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휴가 신청 사유에 생리휴가 항목 자체를 아예 빼버렸답니다. 여기 더하네요. 저희는 KTX 승무원들은 생리휴가 쓰려면은 제비뽑기 했어야 됐어요. 정말요? 네.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쓸 수는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쓸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대신에 휴가가 없었으니까. 네, 이거가 유일한 휴가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예 이 휴가 자체를 여성의
그 휴가 자체를 항목을 빼놔서 아예 신청을 못하게 원천 봉쇄했다라는 걸 보면 아 진짜 너무 찌질해도 너무 찌질하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잡무에 갑질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간호사한테 건물 청소를 시키거나 이것저것 다 시키는군요. 그렇죠. 간호 업무 이후에. 그렇죠. 완전히 잡부처럼 써먹은 거예요. 뭐 이삿짐 나르기. 그리고 개원 홍보 찌라시 배포 지시하고 또 심지어는 환자 유치를 강요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어요. 거기다가 강동성심병원에서는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2시간 30분씩 주차 관리를 어머, 간호사 주차 관리도 해요? 그러니까. 어머나. 와, 판타스틱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뭐 방송국에서는 PD를 스케이트장 관리를 시키질 않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주차 관리를 시키질 않나. 이 적폐들 진짜. 와, 창의적인데요, 굉장히. 와 씨. 네. 다음은 이제 영업갑질인데요. 뭐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적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은행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카드나 예금 그렇죠. 이런 것들 강제 할당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KT는 핸드폰 팔라고 나오고요. 그렇죠. 혹시 KTX 승무원들에게는 표 팔라고는 안 했어요. 워낙에 잘 팔려서 그런가? 표 팔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을 그래도 대학병원이면 어련히 알아서들 잘 올까. 그 부서별로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 건강검진, 이 검진권을 딱 병동마다 할당을 해갖고 그 성과의 부족분을 채운다. 이렇게 강매를. 건강검진권을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엄청 비싸던데요? 막 그렇죠. 50만 원, 100만 원도 하던데. 100만 원이 뭐예요? 한 150에서 200만 원 넘어가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MRI 그 일반 의원에서 찍는 거랑 대학병원에서 찍는 거는 2배 차이 나요. 우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거 세일즈도 해야 되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러려고 진짜 그러네요. 간호사 됐나? 네. 자괴감 들만 하죠. 네. 거기다 또 정의롭지 못한 비품갑질이 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비품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일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비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위, 체온계, 뭐 붕대 이런 거겠죠. 네네. 소독약. 근데 이제 가위나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오가다가 뭐 제3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또 이걸 챙길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자기 근무 시간에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병동 간호사들이 모은 병동회비라는 게 있어요. 헐. 거기에서 분실된 의료기구를 사도록. 분실하거나 파손된 거를 자기가 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비슷해요. KTX랑. 그래요? 어떤 케이스였어요? 가방 같은 거 이렇게 고장 나거나 이제 지퍼 안 올라가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때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명찰 막 이런 거. 이게 참 너무한다 진짜. 이거는 이게 사실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병원 안에 그렇죠. 쓰이는 건데 이것을 본인 근무 시간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가 물어내라.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잃어버렸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본인 물어내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갑질이고요. 또 뭐 성적 갑질, 뭐 직장 내 성희롱, 뭐 이거는 뭐 기본이네요. 뭐 두 말 하면 아프죠. 디폴트를 깔고 가고요. 그렇죠. 뭐 의사들이 이제 노래방에서 간호사들에게 춤을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뭐 당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좀 대기업 중소기업 떠나서 그냥 어디에나 기본으로 깔고 가나 봐요, 다들. 여성 직장인들이 약간 직위가 낮을 경우 이것을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했어도 그것을 공론화 그리고 오픈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구조죠. 그렇죠. 저번에 소개했던 KTX 승무원들 성추행 성희롱 사건 그것에도 다 드러났듯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샘도 그런 케이스고 또 엊그제는 또 동부그룹의 그 김준기 회장 그 녹취록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진짜 좀 해도 좀 너무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상상 못했는데요. 정치갑질.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성심병원 6개 병원 중에 춘천에 순천성심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이 있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라는 그 제보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모금을 하셨군요. 네. 아니, 수금을 거의. 네. YTN의 그 11월 14일 보도에 의하면요. 한림대 충천성심병원 수간호사가, 간호사 중에 대빵이죠. 네. 수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보낸 글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후원금을 10만 원 내고 꼭 반드시 김진태 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주소를 확인해야 부서 실적으로 기록된다. 이런 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확인까지 딱 해야 되네요. 그렇죠. 나 후원금 10만 원 냈어요. 성심병원 무슨 부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 실적을 내야 된다. 뭔가 좀 구린 데가 많죠, 좀. 어머나. 특히나 이 병원 간호부에서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라는 그런 완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삥 뜯은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 후원금을 내라는 그 안내 이메일을 그 병원에 그거 보낸 측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의 관계자, 의원 사무실, 그 지역구 의원 사무실의 관계자고 이메일 수신 아이디가 바로 간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이메일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안 내겠다고 개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그 엑셀 파일로 A 냈고 B 안 냈고 이런 거 다 일일이 관리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자기가 엑셀 냈으면은 파일로 이게 딱 나온다는데. 그래서 냈으면은 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자기 냈다라고 꼭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100% 다 누군 냈고 누군 안 냈고 나오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 8가지를 크게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런 내용들이 딱 본물 터지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노동부는 이제 그 증거 자료를 이제 그 해당 지청에 한림대 성심병원 6군데 해당 관할 노동지청에 전달해서 이를 토대로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슈가 됐으면 이제 대통령께도 이제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네.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 인식 전환과 엄중한 조치를 표명을 했고 특히나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에서 그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거다. 그렇죠. 얘기했죠. 아, 이게 꼭 법으로 좀 강제해야지만 시정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아직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약간 그런 그 처벌 덕후주의가 좀 강한데 바로 구속. 생각해요. 바로 구속. 네, 그렇죠. 인신 구속을 하면 모든 문제 다 예방 가능하다니까요. 특히나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은 그쵸. 그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인신 구속돼 보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형사 사건에서 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 돈 많이 받는데요. 그 구속영장 기각 시켜주면 최소 아무리 적은 경우라도 최소 2천만 원부터 우와. 착수금이. 네, 선고보수 별도고. 이게 인신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 사건들을. 예.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분들은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도 그에 준하는 진짜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안 하면 밑에서 안 하지. 사실 직장 내 성희롱 뭐 김준기 회장 동부그룹 경우 보더라도 윗대가리가 그렇게 그따구로 해버리니까 그 밑에 놈들도 우리도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성심병원 사례를 보니까 잡무도 많고 임신을 했어도 계속 나이트 근무까지 휴가도 못 가고 일해야 되고 시간의 수당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엄청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이 요즘에 그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 네. 아주대 교수님, 북한 귀순병 수술하고 계시는 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병원이 영미권 병원보다 직원을 3분의 1밖에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용은 적게 해서 인건비는 줄이려고 최대한 쥐어짜는 반면에 자신들의 이익만 점점 불리려고 하는 행태가 너무 대놓고 갑질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시정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본보기 좀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부에서요. 그렇죠. 네. 노무사님 말씀대로 인신구속. 좋네. 이거. 네. 오늘 말씀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수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보낸 글입니다. 후원금 10만 원을 내고 꼭 전화로 주소를 확인해야 부서 실적으로 기록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번호는 다름 아닌 강원도 춘천에 있는 김진태 의원 사무실. 그런데 특정 간호사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간호부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후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걷었어요, 그게. 그리고 엑셀을 작성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부서가 다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각 병동 간호부서마다 서너 명씩 할당이부터 돈을 냈는데 후원금을 내기 싫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간호사가 대신 내야 했고 이체하면 했다고 보고도 해야 했습니다. 후원금을 내라는 안내 이메일을 병원 측에 보낸 건 김진태 의원 사무실 관계자였고 이메일 수신 아이디는 현재 성심병원 내 간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절대 여기는 간호부장의 동의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인공신장실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인공신장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 한 부서에 그걸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이별 번호만 봐도 전 부서에서 다 했다는 거죠. 지난달 병원 내부 직원 고발로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작년부터 이뤄진 간호사들의 후원금 입금을 확인했지만 통장 사고로 보면 이제 이름 정도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작년에 기부한 내역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후원금 알선은 일부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서면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상태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강제 모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춘천 지역 시민단체는 성심병원 간호사 정치 후원금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보현님, 푸윤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 수준도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푸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도 정말 1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10년 전만 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게 그래 무슨 그런 단체가 있나 보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만한 수준이 됐다는 게 새삼 놀랍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 있잖아. 저게 나빠. 그럼 나쁜 거예요. 그게 정치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상식적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정치 혁신 바람이 불면서 주로 나왔던 오뎅들이 그런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에 맞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예전에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었고요. 지금은 SNS라고 하는 큰 선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정치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반영되지만 요즘에 왜 청와대 청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거를 정부가 수용해주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한 1cm 정도 자라보는 정치 궁금증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권력의 통제? 권력을 통제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정치 외교학과 수업 시간이에요. 이게 제목을 달다 보면은 뭔가 멋있는 제목을 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막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상으로 들어가면 해수부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을 은폐했잖아요. 이제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이제 벌인 행동이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장례식에도 왔다고 하잖아요. 제가 또 장례식에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말을 안 했다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엄청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 사회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거는 정권의 문제는 이제는 아닌 거고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은 사실 정보를 엄청 많이 쥐고 그것으로 시민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의 조직 문화가 시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이유가 밝혀진 것이 보면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추정하는 것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유골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계속해야 된다든지 장례를 미뤄야 된다든지 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지금 추정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론을 본인들이 통제하려고 했다는 시도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데 공무원들의 어떤 특징? 공무원 사회의 특징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내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일단 최대한 선의로 분석을 해보면 현장에 있던 김현태 씨인가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선의로 좀 해본다면 이제 지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계속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선의로 해석한 게 이 정도예요. 그게 빨리빨리 막 진행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남으신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이제 가장례식 이런 거거든요. 유해, 유골 없이 유품만 집어넣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분명히 그건 맞을 거예요. 장례식 연기해야 된다. 더 조사해야 된다. 지금 이제 세월호 수습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못한다. 그래서 세월호를 직립해서 나머지 뭐 조사 못한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장례식이 연기된다거나 세월호 수색을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론이 생길 거라는 건 맞아요. 그게 대부분의 주장인 건 맞고.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선의로 해석했을 땐 그런 거고.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해수부의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 원래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해수부 장관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쭉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방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교체하고 수습하거나 조사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해수부의 역할이. 근데 거기 그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해수부 장관도 저는 그렇게 봐요. 뭔가 굉장히 어떤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해상에서 과적으로 인해서 일어난 교통사고 정도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선체조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왜 배가 무너졌을까 정도를 조사하는 정도지 정권 차원에 국정원 차원에 뭐 어떤 차원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 그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안일함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로 말씀드렸던 거든 그게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뭐가 들어있다고 조사해서 그것을 순순하게 이야기하거나 자백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굳이 해석하자면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권, 문재인 대통령,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의 엄중함과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 수준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 사건은 진상규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 끝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결론이 안 났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이것을 진상조사하고 끌어가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각으로 조사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시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사하는 방향 같은 거는 신경 안 써. 그건 음모론이야 라고 치부를 하고 박근혜 정권 때 그 담당자가 수습하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뒀다면 그래서 세월호에 관련된 의혹들이 조사를 했더니 생각보다는 뭐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위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김현태라는 사람이 악의가 없다면 선의로만 보면 이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것도 태도라는 걸로 바로 이렇게 수렴이 가능하잖아요. 니들이 말하는 게 되게 음모론 같고 이상하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부터 조사를 한번 시작해 볼게 해서 다 뒤져봐요. 근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도 그때는 시민들이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통제를 하려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것을 통제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편의에 의해서 편하게 살려고. 박근혜가 주로 잘했던 건데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거.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딱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그 사건을 더 이상 수사 못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위정자들이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바라보라는 건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시각들을 수용해 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연관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국정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어떤 첨예한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김종대 국회의원이 전화로도 사과할 거고 만나서도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함께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정보 공개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거예요, 항상.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북한 귀순병사의 속을 다 알고 있는 의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공개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공개하게 된 시스템이 우리가 인권적으로 많이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군 합참본부 이런 곳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이제 거기에 의사 선생님은 따른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저는 김종대 국회의원의 비판에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대국민한테 공개를 한 것이고, 북한에서 온 이주민들에게도 이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막 속 안에 막 기생충이 있고 뭐 이렇다더라. 이렇게 지금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비판이 이국종 교수를 향하지 말고 좀 더 우리의 시스템을 향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정보 공개가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실직했어. 그럼 아빠가 이걸 말을 안 하고 막 출근하는 척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다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는가? 그게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는 버려지게끔 되어 있어서, 아니면 차별받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푸나 삼촌의 생각은 어떤가요? 뭔가 논란이 됐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좀 엄중한 사건이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정보 공개의 수준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이죠. 보통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의사가 나와서 브리핑할 이유가 없죠. 그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이국종 교수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어떤 의견을 표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너무 나간 부분과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논란으로 저는 사회적으로 그게 확립돼 간다고 봐요. 똑같은 관행으로 해왔던 거를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인권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논란들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뜻하지 않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팟캐스트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 느끼면 일배 개입의 효과 이런 게 있어요. 진영과 진영 내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갈려가지고 싸우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세력이 끼어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논쟁에서도 가장 강하게 끼어든 세력이 조중동이에요. 보수 언론들.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JSA에서 대처한 게 맞냐 안 맞냐를 계속 논란을 일으키죠. 안보가 무능한 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근데 나중에 까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교전 사격 같은 걸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뭔가가 의견이 제시가 되고 맞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보수 언론들은 그 북한 병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이용해 먹을 뿐이죠. 북한 체제는 나쁘다는 걸 도구로 계속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안보 쪽에 취약하다는 쪽에 논리를 막 생산해 내려고 하죠.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이국종과 김종대 사이에 그런 어떤 세력들이 끼어들면서 계속 이간질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김종대 의원도, 우리도 인터뷰도 해본 사람이고, 저 그분 자체를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밀떡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이분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다 좋은데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태도가 너무 나빠. 워딩이 너무 세. 그래서 태도가 나쁘니까 상대방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그거를 잘 이용해 먹는 거야. 진짜 보수 언론이 안보를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생각해서 뭐 어떤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이간질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워딩이 센 사람 걸 가져다가 말하기는 딱 좋은 거야. 봐라, 군사 전문가이자 참여정부 때 일했던 정의당의 김정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이쪽 양쪽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용당하시면 안 된다. 저는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겠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김종대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표현을 강하게 해서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지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즐기는 거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언론을 끌어가는 방법,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민보현 학생이랑 친해요. 친한 사람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행동을 봤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한테 민보현 끝 나랑 이제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비판한답시고 민보현은 다 좋은데 이 점만 좀 고쳐주면 좋겠어가 낫겠어요? 그런 방식의 태도가 일베나 조중동이 끼어들지 않을 방식의 태도를 적절하게 잘 취하면서 노련하게 비판할 건 비판해주는 저는 그런 지점들을 한번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중간에 언론이 분명히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보 공개를 그렇게 했더라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 기생충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거의 메인 타이틀로 뽑았잖아요. 사진도 같이. 그러니까요. 그게 그 병사가 굉장히 위독하다, 위급하다, 뭐 상태가 위중하다라고 하고 뭐 내용 중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이것을 메인 타이틀로 뽑아서 막 북한은 뭐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기생충이 우리 어렸을 때도 다 회충약 먹고 다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만큼 그런 사건인 건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결국 태도 문제로 이렇게 결국은 많은 오해가 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 쪽에서. 그렇죠. 푸나 삼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충 막 이런 걸로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거긴 못 살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지금 도구로 어떻게 보면 사용되는데 거기에 이국종 교수님의 브리핑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그거 안 하겠다고 막 싸워달라고 막 그렇게 응원을 할 수는 없었겠죠.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그중에 자극적인 것만 아까 우리 그렇죠. 승하지 부장 말처럼 그것만 뽑았다가 쓰니까 언론에서는 그것만 남는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서로 간에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도 그런 것들을 같이 봐가면서 공격 위주보다는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양쪽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짜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우리나라 그런 긴급 재난 구호나 이런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아니라 정말 자극적이고 이용하는 데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격은 오히려 정말 선의로 행동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공격이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이 그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쪽을 막 부풀리고 저쪽을 막 지워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푸나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말하면 얘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기사를 보면은 의도를 봐야 돼요. 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언론은 원래 진실을 보도하는 거야라고 배웠던 그래야 된다고 배웠던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제가 가끔씩 해드리는 말씀 있죠. 동네 아저씨들. 그런데 왜 텔레비에 안 나와? TV에 나오는 걸 진실이라고 믿고 신문에 나오는 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게 최근 언론의 속성입니다. 그들한테 진실 보도를 말하는 건 좀 무리고 어떤 워딩 갖고 누군가가 막 비판을 해. 제가 옛날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기도 한데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 따다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말은 왜 보도를 이렇게 하지?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었지? 이 뒤로 뭐가 있었던 건데 라고 보면 얘가 왜곡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뭔가가 잘못된 게 나왔어. 잘못된 거 나온 것만 보도를 해 자극적으로. 이거 뭐가 있구나. 얘들이 왜 이렇게 보도하지? 저는 맥락이 어떻게 되지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철도 노조 같은 경우는 뭐 철도 노조 파업해 시민들 큰 불편 겪어. 이게 왜 파업하는지는 요만하게 나오고요. 시민들이 겪은 불편만 이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철도를 뭐 KTX를 민영에 팔아먹겠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의 불편만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언론이 그런 갈라치기와 부풀리기 등등 다양한 편파 보도를 해가는 와중에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깨시민이라면 그 뉴스의 맥락이나 저 뉴스를 내보내는 저 언론의 의도 같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시민이 깨어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의식화되었다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의식화됐다는 말, 깨시민이 됐다는 말,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해요. 그게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잖아요. 깨어있다는 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 거의 100%는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깨어있는 정도가 어느까지냐,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정답이 있냐, 이런 논란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방향성이요.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뭔가를 하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죠. 최근에 유효희가 그랬죠. 쇼 잘하고 있다. 우리들은 말대꾸를 하려다 보니까 쇼라도 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쇼에 머물러요. 반박을 할 때는 이건 너희들과 다르게 쇼가 아니다로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이요. 개혁을 한다거나 뭐 복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컨트롤을 봐야 돼요. 그러다가 정권이나 정부라는 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한 것만 갖고 물고 늘어져.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역할인 사람들이에요. 악의적이고 나쁘긴 하지만 우리도 그랬으니까. 저쪽에서 실수하는 것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깨어있는 시민이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뭐 복지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이거를 공격하기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공격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공격과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가다가 실수를 했는데 비판할 수 있죠. 좋은 쪽으로 가라고. 근데 이걸 물고 늘어져서 그걸 추진하는 사람의 그 세력에 힘을 빼버리는 거. 이건 자유한국당 쪽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지점과 발목 잡기와 비난의 지점들을 피해가면서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아직도 정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 칭찬은 잘 안 해. 비판만 해. 진보 쪽의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내부 진영 쪽에 의해서 정권에 힘이 빠져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자. 진정성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면서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비난과 이런 것들을 해대면서 결국에는 정권의 힘을 빼버리는 짓을 하지 말자. 저는 이 정도까지가 깨어있는 시민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깨어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시험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몇백 점 이상 뭐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그 부분, 김종대 의원도 이제 뭐 정의당 차원에서도 의원 본인도 사과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너무 지나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정의당도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김종대 의원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 정의당 싫어할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을 쫙 갈라놓고 또 뭐와 뭐를 쫙 갈라놓고 해서 결국에는 혼자 고립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의당 단계에 글이 폭발하고 있었는데 유시민 때문에 입당하고 김종대 때문에 탈당한다. 뭐 이런 글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아, 정당 가입을 이렇게 사람 보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 고민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깨어있나에 대해서 자각이나 의심 같은 거를 해본 사람조차도 많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당장 내일 굶어 죽을까봐 고민하는 건 맞는데, 당장 전쟁 날까봐 고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이랑 조금 다른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체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 깨어있는 시민 이야기고 하니까 문득 생각난 게 정권 바뀌면 뭐 달라지냐? 저놈들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비리 해먹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시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깨시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 혐오주의를 부추겨가지고 여당이 야당이나 정치하는 놈 똑같아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야당에서 막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막 뒤에 사찰하고 막 이런 상황에 비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도매금으로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라고 정치 혐오로 몰고 갔죠. 그래서 무슨 비리 사건이 나면 뭐 지금의 여당이나 옛날의 여당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요? 요거 깨시민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지 않아요. 차이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의뢰껏 정치하는 놈들은 다 비리 같은 거 저지르는데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별일 아니야. 죄도 아니야 라는 말이 묻어있는 거거든요. 설사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 안 남을 비교해서 정치란 투표란 최선을 찍는 게 아니고 차선을 찍는 것이고
최악을 찍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구분해낼 줄 아는 힘,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깨시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수 진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멈추는 순간 깨어가는 것과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깨어가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오늘 그런 많은 생각하게 해주신 보현님, 푸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한파라는 말에 많은 분들 공감하시죠? 11월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몸속에 흐르는 피의 양이 줄면서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추위마저도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매섭게 느껴진다는 게 서글프기도 한데요. 새날 청취자 여러분, 지난 촛불 그 추운 날씨를 뜨거운 마음으로 이겨냈듯이 강하게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공동본부 대표인 백은종 씨,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오신 분이거든요. 네. 고발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근데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끔 만든 거의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그게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느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물론 이명박이지만 검찰도 있고 다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시작은 한상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키려고 꼼수까지 썼던, 제가 이 사건 먼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상률 씨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에서 출세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인들의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치 쪽하고 딜하는 정도로 썼다는. 수사가 시작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명박 씨를 압박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것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 둘, 그러니까 누구를 했느냐 잠깐 그걸 잊어버리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거를 해서 문제다? 가령 이렇게 접근하면 반대편에서는 야 그럼 너네 편에서 문제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령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이 한상률 전 청장의 한 행위,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세청 조사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갖고 일단 봐야 객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때 크게 두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보면 당시에 한상률 청장은 그건 MB의 주도겠지만 당시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대를 하고 만나고 보고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걸 텐데 지금 이게 태광 건도 그렇고 DJ 관련 건도 그렇고 국세청 내부의 일반적인 어떤 운영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거예요. 태광 건은 부산에 있죠, 태광이. 네. 그거를 부산청에서 안 하고 서울지방청 조사 4국에서 한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지방에서 조사를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뭔가 유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하도록 명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교차조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통상의 시간과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아주 신속하게 그냥 처리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발했고.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정치적인 의도성이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DJ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본청의 국제조사국인가? 국제조사과죠. 그 직원을 같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청에서는 개별 기업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개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에 다 사실은 국세청 자체에서의 일반적인 조사 관행 내지는 규정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딱 찍어서 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표적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20일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에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5건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상황임을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아직 수사 의뢰는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수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김관진의 사이버사령부, 한상률의 국세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명박 자체를 옥죄어가는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경로가 아닐 될 저게 것이고. 아마 한상률 DJ 저 문제는 시기상으로도 보면 아마 광우병 촛불 이후에 그때 노구의 김대중 대통령이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뭐 이렇게 남북관계의 위기, 그것을 제기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찍어서 하는 전형적인 표적 조사. 한상률이 모아두었던 자료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걸 출세 용도로 사용했던 한상률이 뭐 이명박과 독대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만약 한상률이 입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저건 증거가 있고 말고를 떠나서 오히려 지금 뭐 태광도 그렇고 DJ 조사 관련한 것도 그렇고 증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뭔가를 막 자기가 움직이고 다니고 있다 하는 노력을 보고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카더라 통신을 이렇게 유포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으로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했던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출세라는 게 뭘까요, 원장님? 영혼 없이 사는 거죠. 좋은 출세를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 한상률 경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DJ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잘 올라갔는데 에 대해서 찬반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얘기가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종래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양상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쪽으로 나왔던 저쪽으로 나왔던 극렬한 어떤 집단적인 싸움이나 갈등 이런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시점에 어떤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풀려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치적인 노력들이 있고 중재가 있고 또 진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는 접근 자체에서 그런 방식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분들의 투쟁이 점점점 격화돼서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뭐 실정법을 어겼다 말았다를 떠나서 그 시점에서의 어떤 정부 또는 전체 사회적인 노력을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사면에 근거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랄까? 이런 거를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만약에 이석기, 한상균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네. 뭐 하세요? 이석기 의원 이쪽도 보면 억울한 지점이 있고요.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시위 주도했다고 막 몇 년씩 감옥살이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게 있을 때 조용히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그 사이에 일을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전격적으로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가끔씩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런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일정한 하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과거 당의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이 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과정도 지금 복귀를 해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사실은 외교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고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종의 유능제강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갑자기 문자가 나왔네.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원칙은 지키고 원칙은 놓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막 크게 떠버리거나.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면 그걸 갖고 막 시비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로 풀어가면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그것에 대한 공방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진행하는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지금 예견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특별사면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전 사회적으로 또는 촛불을 가져왔던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에서 양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그렇지만 특별 사면 자체에 대해서 주로 지적돼 왔던 것들 있잖아요. 정치인, 주로 과거에는 사실은 오히려 특별 사면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이런 부분 중에 가까운 사람 또는 경제인들에 대해서 뭐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풀어주거나 이런 쪽으로 이용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오히려 극소화되면서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인 방향성을 공감대 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사면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면권 자체를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종래에 있기도 하고 현재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리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때 사실은 이 역사적 흐름이나 정치적 흐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또는 과도한 법률적 희생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대와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크게 툭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것이 이러한 어떤 정치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전사회적 방향에서 풀었어야 되는 것을 못 푸는 것을 이렇게 특사로 풀어낸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극우 보수 쪽이 반발을 의식해서 안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분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 뭐 내가 한다는데 이 방향성 맞는데 그래서 어쩌면 문재인 리더십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요란하다가 그 어떤 결론을 못 짓는 것보다 논란 안 만들고 전격적으로 하고 짐짓 그냥 가버리는 그런 느낌. 어떤 분들이 사면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거기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국정원 변호사 사망 관련 의혹이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바다가 사람 기도 안 되는 얕은 곳에 뛰어내리는 건 말이 안 돼. 그거 이제 사망 전에 그 번개탄 전에 있었던 그거에 대한 얘기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자살이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네. 그 논거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이 3대가 있었는데 3대가 그중에 2개가 사라졌고요. 가위로 자른 흔적이 있는 보자기가 나왔고요. 보자기를 왜 가위로 자르죠? 상식적이지 않고요. 번개탄을 마셨는데 멋부림친 흔적도 없다. 요소는 없고 필체가 다른 메모지가 있었고요. 몸속에서 지나치게 높은 칼륨 농도 이게 발견됐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음모론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그 RCS 사건 때 마티즈 임과장 그때는 네. 지금도 임과장 사건도 유족들이 이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수사는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댓글들과 트위터 글들이 확보되면서 민병주 전 단장과 이종명 전 차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10월에는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 같은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과 수사 모두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정원은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뒷조사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선 통제가 안 된다며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A 검사에 대해선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며 원적을 문제 삼는가 하면 B 검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사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문건을 사법방해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특활비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물타기란 지적도 나왔지만 홍준표 대표도 같은 입장이란 친박계 최고위원의 설명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특검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일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선 최 의원 의혹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특활비가 빠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측근은 홍 대표도 물타기 특검엔 반대한다며 박근혜 정부 특활비는 법안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의총 직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계가
자신의 뜻을 왜곡했다고 반박해온 홍 대표가 법안을 통해 최경환 의원 구하기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 제출로 검찰을 압박해보려던 친박계가 반발하면서 내일 최고위에서부터 홍 대표 측과 친박계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인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낙태죄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는 형법상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태아에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낙태 시술은 16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합법적 시술은 6%, 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면서 일단 내년에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임신 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자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등 현재로서 불법인 3가지 낙태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이 합헌대 위헌 4대4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은 안 돼 합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기존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숨쉬는 것도 정치다. 휴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현 대변인께서는 못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새날과의 이제 인연을 벌써 여기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시나? 아, 방송 시간을 착각하셨다고. 우리가 9시에 만나서 하고 10시 반차 타고 광주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근데 조금 전에 안 와서 전화해 보니까 시간 바꾸신 분이 본인이 안 와. 저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면서. 나 참. 뭐 헷갈릴 수 있죠. 뭐 이런 일이 없는데. 미국 가시는 와중에도 방송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성실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미국 갔던 시차가 아직 회복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차 타고 가는 곳을 서울역으로 간다고 열심히 또 가려고 그러길래 제가 용산역이라고 시정해 줬습니다. 보좌진이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알겠고요. 김현 대변인님 다음 주에 봬요. 원장님 팟캐스트 시작하셨더라고요. 원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는 거기서 당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건이거든요. 자살이 아닌 것 같다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만 하면. 실제로 정치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자살로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톡해놓게 얘기하면 관여된 타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지금 그 말씀이죠. 워낙에 조작이 능하니까요. 지금 국정원 전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간첩 조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았잖아요. 유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첩보 영화 같은 이런 일들. 가령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의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편으로는 쫓아가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의 근본이 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사실은 댓글 사건 수사 방해라는 그렇죠. 예. 그 근본에 큰 거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것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떠나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게 하는 걸 가짜 사무실을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건 거의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했던 시기의 집단, 주도 세력, 관여된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다 이미 할 정도로 정상적인 도덕 감각이나 공직적 윤리 감각 이런 것들은 이미 벗어나 있다고 봐야 되죠. 그걸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겠죠. 가능성은 있다. 그게 지금 뭐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들을 보면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득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사법부건 검찰이건 국정원이건 공범들도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또 확대시키자 그러면 이번에 그 세월호 6.5 은폐 사건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들이 남아서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과거를 가리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이 시기쯤에 뭔가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촛불이라는 방식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안 했다면 또 못했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짚어보는 중에 정말 막판에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쯤. 그럼요. 탄핵이 없었다면. 어마어마할 시기죠, 지금.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돼서 어마어마한 공작과 그리고 더 했겠죠. 아이, 끔찍해라. 끔찍한. 우리 방송할 거리는 많았겠다. 우리가 여기서 떨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옮겨다니면서 했어야 됐어요. 그냥 주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았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 됐는데도 뭔가 찜찜한 의혹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정리될 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달력 그거 할 때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혁명이라는 게 광장에서가 아니라 혁명에 승리한 그 다음날부터 일상에서 되는 것이다. 제가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이렇게 하나를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저희 정권 교체 어떤 중앙 권력의 변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워낙 오랫동안 쌓여진 적폐 아닙니까? 적폐라는 표현 외에 다른 게 없을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워낙 곳곳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서 사실 자기 부분에 그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 안 하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세는 거스릴 수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럼요. 추정을 해보면 이 국정원 변호사도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를 수사의 범위를 좁힌다거나 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의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정 변호사가 국정원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게 2015년 아닙니까? 댓글 수사 방해 TF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완전히 무슨 핵심적으로 전략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종합해보면 근데 자기에게로 다 이렇게 짜 맞춰지고 있다. 그것이 괴롭다. 한편으로는 괴로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여간 관여했던 전체 진실에 대한 그것을 뭐 어떤 공개하려는 의도에서든 아니면 그것이 다시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든 또는 그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압력을 느껴서이든 그것에 어쨌든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자살이냐 아니면 정말 이걸 파고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이냐라고 되든지 간에 정 변호사의 경우에 그 들어갔던 시기라든가 활동을 했었을 위치 이런 것을 예상해 보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그 검찰 수사 한 번을 가지고 자살에 본인이 결심을 했다. 그런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보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죠. 이분이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드디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심판운동 뭐 만들어서 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해왔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1차적으로는 당의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있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 예를 들어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건 누가 좀 강의로 풀어준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등등의 욕구가 좀 있어서 생각을 하다가 연구원에서 우선 꽤 좋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연구원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정책 해설을 하는 것 하나. 그에 더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책에 관련된 핵심적인 분들을 모셔서
뭐 대담이라고 할까 해서 민주연에 공부하는 대담이라고 해서 이름을 민주공대라고 붙였어요. 아, 이 네이밍.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실험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벌써 방송이 몇 개 올라와 있대요? 기술적으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두세 개 지금 아직 이제 뭐 실험 단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조금 자리가 잡히면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세 가지 전체는 그러니까 민주연의 방송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정부라고 해서 민주화 정책을 부탁해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대담을 하는 것은 민주공대.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재미났겠다. 재밌게 해야죠. 자, 많은 분들 김민석 원장님의 팟캐스트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과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번에 민주정편에서도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대선 때. 네네.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선거 분석이고 또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송 중에 정권 연장 싱크탱크라고 그 방송하고 좀 라이벌이겠네요. 그것도 역시 공부하는. 예. 공부하는 방송.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듣기는 딱 좋을. 아니 그런 것도 가끔 해야 돼요. 네. 우리도 가끔 공부해야죠. 예, 그렇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오기는 법무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고 지난 추석 때 사면하는 거 없나 이렇게 봤더니 없었잖아요. 네. 지금 성탄절 사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은 이 생각보다 과거에 보면은 이 사면이라는 게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이 있어서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에서는 시기를 대략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할 텐데 추석 때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시위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아쉬움의 소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제 사면이 없이 일단 갔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원래 이런 것은 이제 법무부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혔는데 지금 검토를 시작한 거고요. 실제 진행이 되면은 각 부분에서의 뭐 건의도 듣고 예를 들어 당이면 당에서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글쎄 이번 성탄절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지금이 11월이니까 뭐 그 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건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연말 연시에 이번에 한번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한 거 보면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여론을 의도적으로 뭐 이게 어떤 법무부가 이걸 하면서 뭐 정치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밝히고 그와 관련된 여론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면으로 폭을 제한해서 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법무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드,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용산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 여러 형태 여기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하겠다. 그런 거죠. 예.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나중에는 이석기 통합지무당 의원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한상균이나 거기 뭐 사면하면 뭐 강렬하게 뭐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울 겁니다. 기준을 세워서 이제 그에 맞는 또 절차와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정미 대표랑 만났을 때인가요? 그렇죠. 네, 이정미 대표가 그 한 위원장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마 개인적인 전제를 달긴 했겠지만 나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던 경우죠.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민주적인 어떤 시위와 관련됐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고리 문제를 갖고 공론화위원회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